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모두의 부동산 최초로 집값 전망을 해볼 텐데요. 21년도, 길게는 22년도까지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3년간, 정확하게는 17, 18, 19, 24년간 집값 폭등이 계속 되어 왔죠. 중간중간에 살짝 주춤했던 적은 있는데 4년간 꺾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해마다, 매년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집값은 붕괴된다, 부동산 폭망한다, 정부나 언론이나 유튜버들까지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분들 말대로 실현된 적이 없죠. 심지어 코로나19로 경제가 그리도 어려웠던 2020년에도 집값은 5%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 가파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 보시면 무주택자분들은 어때요? 가슴이 막 조여오고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상담을 받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서 되게 답답할 때가 많은데 잠도 못 자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막상 또 결단을 내리긴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래프가 계속 올라갈수록 결단을 딱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주택자의 고민인데 2018년에도 19년에도 20년에도 지금 21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일단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믿고 그냥 집을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다들 하세요. 사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집을 사지 않을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무주택자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기다려보자. 아닌가? 더 올라서 아예 불가능해지기 전에 지금 사야 되나? 미치겠네?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시다가 그냥 너무 고민되니까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또 올라 있어요. 그럼 이 고민이 점점 심해지죠. 오늘은 너무나도 고민이 깊으실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의 집값을 한번 정확하게 예상한다기보다는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는 뭐가 있는지, 또 내려갈 만한 이유는 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좋아요 한번 선클릭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아주 많이 참고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라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오윤섭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인사이트가 뛰어난 분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른 전문가를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걸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변화하는 모든 원리가 왜 이렇게 오르내리는지 그에 대한 원리가 여기 거의 다 들어있어요. 책 제목은 폭등장 어쩌고 이렇게 나와서 내용이 집값은 영원히 폭등합니다, 부동산은 불패입니다, 이런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정책이나 국제 정세나 모든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 집값에 반영이 되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이런 책들은 좀 소장하고 있으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의 많은 내용들이 이 도서를 참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지난 3년 사이에 18년도부터 20년까지 집값은 엄청 올랐죠. 길게 보면 17년도부터니까 4년 동안 집값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화가 됐었죠. 이때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 가면서 점점 이 상승폭이 가팔라지죠. 그게 지금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여기에 대해 사실 고민이 없어요. 세금 많이 나온다고 힘듭니다 그러는데 집값 떨어지고 세금 적게 내는 것보다 집값 오르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문제죠. 힘들죠 이분들이. 무주택자인 분들은 항상 이 고민을 하세요. 무조건 하십니다. 2017년부터 계속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진작에 살 걸 그랬다, 오르기 전에.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 나는 아니야, 난 집값이 떨어질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 후회도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 마음속에는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실 그런 댓글도 안 씁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 어때요? 지금부터 더 오르면 진짜 이제 아예 불가능해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 고민을 계속해요. 몇 년간 하셨죠? 몇 년간. 이게 지금 하는 고민이 아니고 몇 년간 똑같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결단을 못했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결론이 안 나고 그냥 너무 힘들고 고민되니까 나중에 생각을 하자. 고민하다 보니까 더 올라요, 집값은. 더 오르는 걸 보면 또 이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정말 떨어지겠지. 아니면 또 오르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또 해요. 계속. 이 고민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종교로 가게 되죠. 이제 예상 따위는 무의미하다.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고 믿는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우리의 예상이 항상 틀리더라도 언젠간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폭락론자를 교주로 세워서 믿냐고요. 그런 분들이 올리는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이런 댓글이 달리죠. 30%씩 빠지는 건 맞습니까?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분들도 되게 신기한 게 또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면 그때 살려고 4년째 대기 타고 있는 거죠. 매수시기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댓글은 증오심이죠. 빚으로 막잡던 사람들 다 죽어라. 너에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 집을 산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뭐 제 채널에도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항상 힘내라는 댓글을 달아드리곤 하죠. 힘내시라고. 반포가 6억, 잠실이 4억씩 빠져도 거래가 안 된다. 뭐 이런 보고서가 넘쳐난다. 자, 이걸 보면 진짜 무슨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폭락할 것 같죠. 이 영상 보고 이런 댓글 보면 폭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올라온 영상이 아니고 2019년이 시작될 때쯤 올라온 영상이고 댓글이에요. 언제냐면은 이때 올라온 영상이죠. 그 이후로 집값이 떨어졌나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현실을 조금만 보면 자기들이 믿는 게 전혀 아닌 거를 아는데도 계속 믿죠. 답답하죠, 막.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황과 정책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굳게 믿고 고집부린 대가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 일단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모두의 부동산은 21년도, 22년도 전반적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 23년부터는 또 아무도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고 한 21년, 22년도까지는 집값이 안정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주택 가격 상승을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는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입주 물량이 2021년, 2022년에 엄청나게 줄거든요. 요즘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입주 물량이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공급이죠. 그런데 수도권의 21년, 22년도의 공급 물량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18년도부터 꾸준히 감소를 합니다.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21년도에 역대 최저치를 찍고 22년도에는 그보다 더 최저치를 찍을 예정이에요. 물론 22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물량보다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21년도는 어쩔 수 없이 최저치다. 21년도에 서울, 경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2천 가구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2018년에 비교를 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입니다. 이때는 거의 20만 가까웠죠. 지금 10만이니까. 2018년도에 반밖에 안 된다. 입주 물량이. 심각한 거죠. 이때도 이 정도 공급을 했는데도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점점 입주 물량이 줄고 있어요. 여태까지 집값이 오른 이유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큽니다, 사실. 근데 올해는 더 줄어든다.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해봐도 2021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6만 6천 가구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입주 물량이 적었던 해는 2011년이고요. 이때 24만 5천 가구였고 올해와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때 어떻게 됐느냐? 전세가가 16.2%가 폭등을 합니다. 전세가가. 1년 만에. 미친 거죠, 완전히. 여러분, 이와 비슷한 현상을 20년도에도 좀 목격을 했었죠. 입주 물량과 전세가는 정말 큰 연관성이 또 있어요.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또 밀어 올려서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또 있죠. 이것만으로 사실 21년도에 집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뒤에 제가 많은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그래프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주택가격에서 공급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어요. 다른 건 다 부가적인 거예요.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감소를 했을까요? 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공공택지, 그러니까 우리가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이나 3기 신도시 이외에도 여러 군데 공공택지가 보면 있어요. 보통 이 공공택지를 꾸준히 정부가 팔아치웁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적당히 팔 수는 있어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1100만 제곱미터 정도를 팔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1161만 제곱미터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좀 특이하게 좀 많이 팔긴 했죠. 이때 너무 팔았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일단 많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뭐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너무 많이 팔아치워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공공택지 자체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봤으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각을 좀 중단했어야 되는데 또 매각을 또 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전 정부가 이렇게 많이 팔아치운 걸 봤으면 매각을 멈췄어야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별로 그럴 의지가 없었다고 또 보이기도 하죠. 공공택지를 너무 많이 매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택지 자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은 재건축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중단시켜서 구도심,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곳들에 분양을 하려면 대부분 재건축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을 할 수 없게끔 막아버렸죠, 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둔촌주공. 여기가 2020년부터 초부터 분양을 한다고 맨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분양을 안 했어요, 지금.
작년 7월 기사인데 이때부터 분양가 가지고 뭐 말이 많았는데 이 분양가 덕분에 지금까지 분양을 못한 겁니다. 인제서 이제 분양가가 괜찮게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분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서.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이 사실 작년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총 12,000세대 규모의 주택이고 분양 세대수만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작년쯤에 분양을 했어야 23년이라도 입주를 하는 건데 계속 미뤄지는 거죠. 안 하고. 이번 정부가 17년도에 집권을 하자마자 계속해서 재건축을 못하게 막았거든요. 이때 막은 것들이 이제 이때쯤 분양을 해서 지금쯤 입주를 해야 되는 것들, 20년도, 21년도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 거죠. 왜 미뤄질 수밖에 없냐? 분양가 상한제를 때려서 사업성을 죽여버려요. 조합원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 미루려고 그러죠. 다음 정권으로. 거기다가 그래도 우리는 그냥 감수하고 할래라고 하면 또 안전진단을 탈락시킵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자꾸 탈락시켜서 못하게 막죠.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게끔 막고 있죠. 거기다가 그래 이거 다 감수하고 천신만고 끝에 재건축을 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초과이익을 이익을 환수하겠다. 가뜩이나 이 분양가 상한제로 한번 상처를 입은 사업성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건데 밀어버리는 거죠. 강제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진행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씀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신축을 이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재건축을 해야 신축이 생기는 건데 이제 서울 같은 곳에 신축을 분양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신축들 18년도, 19년도에 지어진 이런 신축들 이외에 앞으로 신축 없다 라는 사인이 시장에 가게 되고 분양받으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축에 살고 싶으면 앞으로 분양은 없다고요. 분양은 없거나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신축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가 이만큼이 있으면 대부분은 구축이고 신축은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구축이에요. 이 신축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걸 막은 거잖아요. 근데 모든 수요자는 어디를 원해요? 나는 너무너무 구축에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신축에 살고 싶어 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숫자가 늘진 않아요. 계속. 집이 많대. 집이 많죠. 다 쓰러져가는 구축들은 많죠. 근데 거기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신축에 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모든 수요자들이 여기에 몰리니까 이 신축이 이제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얘네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나머지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죠 또.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의 이제 폭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계속 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재건축을 진행할 의지가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걸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신축이 없다. 한정된 수량 가지고 마치 무슨 보석처럼 다시 만들면 되는 건데 약간 이걸 안 만들고 통제를 하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격을 일부러 그 생산량을 통제해서 조정한다고 하죠. 생산량을 조정을 하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 주택에다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신축이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만들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막는 거예요 이거를? 재건축을 해서 돈 버는 게 배 아프거든요. 하루만 구축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집이 신축이 돼서 이 주택의 가치가 2배, 3배가 되는 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무주택자분들께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죠. 이거 못하게 해라. 막아버려라. 그래서 막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걸 배 아파하는 이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버는 게 배 아파서 이걸 막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막다 보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모든 신축의 가격이 2배, 3배가 됐죠.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게 배 아파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더니 무주택자분들이 점점 더 집을 사기가 힘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계속 구축을 신축으로 바꿔서 공급을 해주고 계속 또 이때 신축이 구축이 되면 얘를 다시 또 신축으로 만들어주고 이 순환이 있었는데 이 순환이 막혀버렸죠. 모든 기존 신축의 가격만 미친듯이 뛰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집값을 다 끌어올리는 거고 21년도는 공공택지의 면적도 감소를 하면서 재건축을 강제로 중단시켜서 발생하는 공급 감소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21년도, 22년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무섭기까지 해요. 집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입주 물량, 공급 측면에서의 요소를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전세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1년도, 22년도에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더니 입주 물량 감소의 영향이 크고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지 전세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여태까지.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좀 점점 정책을 이제 임대인에게 좀 불리하게 적용을 시키죠. 이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강제 청구권을 소급 조정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임대인들에게 많이 불리하게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요것 때문에 2020년도에 전세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거는 21년도, 22년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도서를 보시면 서울의 송파 헬리오시티나 주요 단지들의 전세 계약 기간이 한 번에 돌아오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하겠죠. 계약을 갱신할 때 그 대규모 물량들이 계약을 갱신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아파트별로 쭉 나와 있어요. 책을 보시면. 그게 이제 2021년도 1년 내내 그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때 이제 재계약 기간이 도래를 하면서 이 임대차 3법의 힘이 막강하게 발휘가 될 겁니다. 전셋값을 엄청나게 올리게 되겠죠. 그 단지들이. 전셋값이 엄청나게 오르면 항상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전셋값과 매매가의 갭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제가 전셋값 폭등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은 전셋값이 왜 이렇게 폭등을 하는가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환을 할 겁니다.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죠. 능력이 안 되시면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환을 못 하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전체 100채가 있으면 10채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발생을 해도 이 공급 감소 효과가 엄청납니다. 전세 물량이 엄청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10명 중에 1명만 이렇게 해도 전세 물량 감소는 당연히 전세가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거고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또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다주택자를 자꾸 때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주택자를 때리는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다는 건 딱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모든 세금에서 좀 불리함이 커졌고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거나 1주택 요건을 이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요건들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매도하시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보다는 뭐가 많냐면 이제 이 다주택자라는 것도 새로 다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걸 포기하세요. 제일 큰 거는 취득세부터 8%, 12%씩 가니까 너무 이거 무서우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뭘로 가요? 돈을 벌면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이 집에서 새로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필요 없고 더 큰 집으로 갈아타는 거죠. 더 좋은 집, 더 상위 입지로. 다주택자가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집을 한 채 더 살까였다면 이제는 돈 벌었으니까 한 채 더 사지 말고 더 상위 입지로 갈아타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현상은 부동산의 초양극화라는 문제도 가져오지만 참고로 부동산 초양극화 시대, 앞으로 초양극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 양극화도 문제지만 이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다주택자가 전세 매물을 공급하는 거죠. 1주택자는 전세 매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인 분들이 전세를 내놓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점점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세 매물이 감소하죠. 전세 매물이 감소하니까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주택자가 감소를 하면 상식적으로 전세는 오른다고 쳐도 집값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샀어야 되는데 안 산 그 집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의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져? 이거를 이겨낼 만큼 입주 물량을 깎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공급이 안 되게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죠. 사실은 다주택자 때리기에는 사실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죠. 공급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공급이 감소해버리면 다른 어떤 걸로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2020년도에 다주택자인 분들이 집을 팔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떨어졌죠. 이거를 이기는 공급 감소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집값이 오르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아파트 말고 아파트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공급마저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다주택자 때리기가 또 관련이 있는 건데 주택을 많이 가지는 게 굉장히 불리해지다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거를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이런 원룸, 투룸 같은 것들은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생겨야 공급이 되는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새로 짓죠. 땅을 매입을 해서 새로 거기 공사를 해서 지어서 이제 이걸 전세 월세를 이렇게 막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건설량, 공급량이 매우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감소가 시작이 됐고 2021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본격적으로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럼 이런 원룸, 투룸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얘네마저 이제 전세, 월세가가 올라가겠죠. 이게 또 아파트까지 영향을 준다. 이제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이런 투룸, 원룸들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걸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짧게 얘기하고요. 일단 네 번째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작년 12월에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집값이 왜 계속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한 번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폐업과 실직이 속출하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IMF 외환위기 때부터 더 춥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느냐. 그 이유는 통화량의 증가가 가장 크다라고 해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산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화폐가 쓰레기가 된다. 이 개념이 지금은 벌써 많이 익숙하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뭐 주식만 조금 하셔도 화폐 가치 하락이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죠,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감소하면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고 계신 분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반드시 이 영상을 보세요. 다른 영상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벌써 한 100만 명 정도가 시청하신 영상이니까요.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찍어내는 속도가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찍어낸 달러의 양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게 비정상적인 수준이에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달러를 찍어내면 뭐라도 같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통화량 증가랑 집값이랑 뭔 상관이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오셨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건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얘기였고 바이든 정부가 취임을 한 이후로는 통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렇게 좀 그나마 안정적인 그래프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그래프는 6월에서 끝나 있죠. 20년 말까지는 계속 뚫고 올라가서 저 위에 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더 올라갈 거냐 이렇게 아니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릴 거냐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증가하느냐 이렇게 미친 듯이 증가하느냐를 알아야 되죠. 바이든 정부도 일단 통화량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다르지 않다. 크게 이제 2100조 원 규모의 역대 최고 경기 부양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미국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돈을 이렇게 또 찍어내고 있습니다. 또 할지도 몰라요. 일단 2021년까지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꺾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여기서 딱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죠. 일단 3월 18일 최근 기사에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일단 계속 기준 금리는 동결이라고 발표를 했고 뭔가 확실한 진전이 있어야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시사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어제인데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1.7%를 돌파하면서 나스닥이 3%가 빠졌어요. 지금 오늘 얘기인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하루 만에 국채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되고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 유통이 돌면서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갑자기 금리를 몇 퍼센트를 올리지는 않을 거고 적당히 서서히 조금씩 올릴 가능성은 있는데 금리 인상 자체는 집값을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예요. 금리 인상 자체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통화량이든 금리든 다 미국을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이제 좀 유일하게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앞에 있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 금리가 약간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을 다 이겨내긴 너무나 미약하죠. 특히 공급 감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은 사실 이 금리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어차피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안 되죠. 서울의 웬만한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 15억 안 넘는 데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대출을 안 받고 지금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는 굉장히 많이 걸고 있어서 이 대출 규제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책인 건 맞습니다. 다른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정책들을 집값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걸어도 집값을 못 잡는 거예요. 이미 지금 대출 규제는 뭐 서울만 해도 40% LTV가 15억 넘어가면은 아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했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준다? 그렇진 않죠. 사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너무나 미약할 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언급하고 싶은 건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이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다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비리는 이번 영상의 주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이번 정부가 재건축을 다 못하게 막으면서 공급이 급감을 하는 이 상황인데 그나마 2023년 4년에라도 공급을 좀 해서 그래프를 유지라도 하려면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이 3기 신도시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광명시흥도 지정을 한 건데 국민의 60% 가까이가 광명시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는 거의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미 지정이 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3기 신도시 공공택지들까지 취소해라 당장 수용을 중단하라 난리가 났어요. 시민단체들 농민들 해서 3기 신도시를 기존 것까지 철회를 하고 LH를 해체하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고 이걸 완전히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상기 신도시가 철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정당하죠. 정당한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거를 다 취소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말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실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이고, 조사 백날 해봐야 여기 들어가 있는 뭐 불법 투기 자금들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땅도 뭐 회수하기 어렵고 어려운 거 알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해서 진행을 하긴 해야 돼요. 이미 지금 지정이 돼. 왕수, 교산, 창릉, 계양, 대장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긴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런데 진행 안 하면 제 집값도 오를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 집값이 막 더 많이 오르길 원하진 않거든요. 이 공급마저 없으면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걸 안 할 거면은 재건축을 빨리 풀어서 이 구도심에 계속 주택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또 배 아파서 못 견디잖아요.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돈 벌까봐, 그럴까봐 집을 또 못 지어요. 계속 이 안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신축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집값은 뭐 20억, 30억, 40억, 50억까지 가는 거죠. 제 생각에 당장 재건축의 규제를 다 푸는 거는 이번 정부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자기들이 다 막아놓고 갑자기 풀기 좀 애매하죠. 다음 정부에서 아마 풀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걸 뭐 해야죠. 한기 신도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정부가 목표로 했던 뭐 2025년 6년 입주,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2023년, 2024년, 2025년, 6년까지도 빌빌 길 거라는 거예요. 한 2027, 8년은 돼야 좀 그래프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 완화를 해서 이때부터라도 풀면, 한 이때쯤부터 24년부터는 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현 정부나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의 주택 가격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2022년도까지입니다. 2월 4일날 발표한 뭐 공공 재건축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요청이 있으시면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공공 재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아주 드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뭐 공공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뭐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 아직도 좀 헷갈려요. 사실 볼 때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공급을 할 의지가 없어요. 이 3기 신도시가 점점 미뤄지면 그나마 이걸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되죠. 2028년도, 2029년도에 입주할 거예요. 그때까지 7년간 기다릴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을 사는 분들이 또 많아지겠죠. 뭐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건 수요의 증가기 때문에 집값이 또 올라가겠죠. 집값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죠. 공급의 감소가 제일 크다고 했고요. 전세가가 더 폭등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 다주택자를 때림으로써 아파트가 아닌 곳들도 공급이 감소하고 전월세가 오르면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거.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단순 수치적인 가격이 또 증가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고, 너무나 미비할 수밖에 없다. LH 사태는 특별히 21년도에는 더 집값을 상승하게 할 만한 요소가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2021년도, 2022년도의 집값 전망을 다뤄봤지만,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집값이 오르고 안정화되고 떨어지는 이 원리가 뭔지, 이 원리가 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계속 그런 특정 종교를 창시하는 그런 분들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알지 못하면. 이 원리를 배우는데 가장 적합한 책은 이 책이에요.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라. 오윤섭 작가님께서 집필하셨고,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어떤 도서를 강추하는 건 처음이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목차를 쭉 보시면 21년도 주택시장 예측, 이게 제가 다룬 부분이고요. 한국과 미국 집값은 왜 20년도 6월에 폭등했을까? 왜 정부의 규제책이 연달아 나오는데도 집값을 못 잡을까? 이 종부세와 고가 아파트의 전세값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또 이렇게 챕터마다 오윤섭의 인사이트라고 해서 반등 신호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집값이 무한적으로 폭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정장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조정장이 오면 이 반등을 언제 하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여러분 모두 하시는 고민이죠. 지금 사는 게 맞느냐. 정부의 규제책이 어떻게 아파트의 계급사회, 신계급사회를 앞당겼는지, 원래 올 수밖에 없는 신계급사회인데 어떤 식으로 앞당기게 됐는지, 이런 원리들이 이렇게 정부를 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원리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수도권과 지방 중에 주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량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근본적인 원리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사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깊은 원리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근본적인 원리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입지 좋은 곳을 선점해라. 되게 좀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
장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보통 책 소개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한 30초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조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아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1년, 22년도의 집값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뭐 다른 채널은 이런 컨텐츠로만 1년 내내 방송하기도 하죠. 모두의 부동산은 이런 컨텐츠는 잘 다루진 않죠. 상황이 또 바뀌면 예측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예측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예측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바뀐 상황을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집값을 전망하는 영상을 추가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